Previously on the Stevie Wonder Story. 1500g이라는 작은 체중으로 태어난 스티비는 시신경과 망막에 큰 손상을 입게 되어 시력을 잃고 만다. 스티비는 음악도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고 싶었고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함께 음악을 하게 될 사람을 찾게 되었고, 처음으로 스티비가 함께 음악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노래도 제법 잘 부르고 기타도 칠 수 있었던 2살 많은 존 글러버였다. 1961년 존은 스티비를 사촌 로니 화이트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스티비를 소개하는 자리에는 같은 그룹의 멤버 바비 로저스도 있었다. 로니와 바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이진 않지만 장소의 분위기를 눈치챈 스티비는 더욱 당차게 그의 미친 목소리와 아이답지 않은 멋진 하모니카 연주를 뽐내었다. 둘은 말 그대로 스티비에게 푹 빠져버렸다. 그러고는 스티비에게 어느 회사의 오디션에 응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곳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미국 흑인 음악의 성지 모타운 레코드였다. 미라클스의 멤버에게 모타운 오디션 제의를 받은 스티비. 집으로 돌아온 스티비는 뛸 듯이 기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였던 룰라는 업계 측의 오디션 제의에 스티비에 대한 기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아들의 재능을 알아봐준 것은 무척 고마웠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던 스티비의 교육에 대한 부분과 비열하고 거친 예능업계에서 지내다 혹여나 아들이 나쁜 물에 들진 않을까 걱정했다. 모타운의 사장 베리 고디 주니어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친구와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모타운의 대표 걸그룹 스프림스의 멤버들도 고교생 신분으로 모타운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베리 고디와 바로 계약할 수 없었다. 이런저런 불안함에 아들을 혼자 오디션 장소로 보낼 수 없었던 룰라는 스티비의 손을 붙잡고 아들과 함께 모타운 레코드를 방문하게 된다. 2번의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사전과 면담을 할 수 있었던 스티비. 그가 1차 오디션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모타운 서열 3위의 작곡가 브라이언 홀랜드였다. 브라이언 홀랜드는 모타운에서 형제 에디 홀랜드와 라몬 더저와 함께 홀랜드 더저 홀랜드, 일명 HDH라는 3인 제작팀을 꾸려 모타운의 수많은 음악들에 관여했고, 브라이언은 여기서 제작과 작곡 그리고 스카우터로서 활동했다. 브라이언은 스티비를 보며 이야기했다. 로니가 굉장히 칭찬을 하던데 어디 실력을 한번 합격! 스티비가 2차 오디션에서 만난 사람은 모타운 A&R 부서의 홍보 담당이었던 서열 2위 윌리엄 미키 스티븐슨이었다. 저 친구는 합격!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오디션이 끝나기 전까지인 스티비의 시각장애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한다. 오디션 합격을 받은 스티비가 일어서다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껴 그 후에야 스티비의 장애를 인지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사장실에 있던 메리 고디는 멀리서 들려오는 스티비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사장실에서 나와 이미 오디션 장면을 몰래 보고 있었고, 그 놀라운 재능과 잠재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이가 어린 친구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신조의 베리 고디였지만 압도적인 재능에 11살이었던 스티비와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재능 때문에 베리 고디가 계약한 아티스트는 이후 마이클 잭슨 정도뿐이었다. 모타운은 스티비의 담당 프로듀서로서 미키의 조수였던 작곡가 클라렌스 폴을 붙이기로 한다. 예전부터 굉장히 동경해오던 클라렌스에게 대중음악에 대한 전반의 지식들을 배우며 자신이 몰랐던 드넓은 프로의 음악 세계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스티비. 클라렌스는 이 열정 가득한 소년을 아주 좋아했다. 사실 오디션에서 스티비의 재능을 눈여겨본 그는 스티비의 담당이 되며 자신도 사내 입지를 더 견고히 다질 수 있겠다는 야심도 있었고, 스티비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기특한 마음도 생겨 순수한 의도로도 그를 정말 아들처럼 대했다고 한다. 클라렌스 덕분에 룰라도 스티비를 향한 걱정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 늘 혼자서만 음악을 해오던 스티비에게 그때의 모타운은 너무나 즐거운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곧바로 모타운으로 치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악기를 전부 성에 찰 때까지 연주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호기심도 많은 탓에 스티비는 작업 중인 녹음실로 무작정 들어가 녹음을 망쳐 억지로 끌려 나오기도 했다. 이런 스티비의 행동들이 사내 직원과 아티스트들에겐 너무 난처했지만 어찌 보면 기특한 면도 있어 부작정 나무라지도 못했다. 그렇게 모타운에서 클라렌스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기초를 다지다 1961년 12월 첫 앨범 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스티비가 기대했던 첫 음반은 블루스나 R&B가 아닌 재즈풍의 연주 음반이었다. 이 무렵의 베리는 스티비에 대한 흥미가 오디션을 봤을 때보다 떨어진 상태였다. 연주와 가창력은 뛰어났지만 돈이 되는 성인풍의 노래엔 스티비의 맑은 목소리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소리보다는 스티비의 연주 실력을 더 알릴 수 있는 스튜디오 앨범 The Jazz Soul of Little Stevie를 제작한다. 녹음된 앨범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베리 고디는 정작 앨범을 만들고 나서도 큰 이득이 없다는 생각에 발매를 하지 않고 앨범을 찬밥 취급했다. 오기가 생긴 클라렌스는 스티비에게 본격적으로 블루스를 가르치며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을 위한 밑작업을 시작했다. 역시 재능이 있는 터라 금방 감을 잡은 스티비. 베리 고디는 이런 스티비의 모습을 지켜보다 특유의 사업가 기질이 발동했다. 그것은 흑인임과 동시에 맹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레이 찰스를 이용하여 스티비가 마치 그의 후계자인 것 같은 이미지를 연출해 인지도를 확보하겠다는 아주 얄팍하고 저질스러운 마케팅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앨범을 만들 때 자신의 예명을 처음 쓰게 되었는데 자신의 본명 스티브 랜드의 애칭인 스티비의 어린 나이와 재능의 놀라움을 강조하는 단어를 덧붙인 리틀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레이 찰스의 커버송과 오리지널 트랙을 수록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Tribute to Uncle Ray를 제작했는데 또 발매를 미루고 창고로 치킹하게 되었다. 모타운에서는 무턱대고 스튜디오 앨범을 미는 것보다 당장 스티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싱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62년 8월 12일 모타운의 하이레이브 타물라의 라벨을 달고 스티비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팝의 느낌이 살짝 가미된 블루스 트랙 I call it pretty music but the old people call it the blues 싱글로 대망의 첫 데뷔를 한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큰 인기를 얻진 못했다. 스티비는 이 노래로 1962년 8월 셋째 주에 싱글 인기 순위 차트인 빌보드 핫 100 바로 아래 순위인 101위에 간신히 안착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순위 같지만 당시 모타운의 데뷔 싱글 성적 중엔 가장 좋은 순위였다. 생각보다 스티비의 반응이 좋자 베리 고디는 이때다 싶어 창고에 처박아둔 앨범을 꺼내 1962년 9월에는 처음 작업했던 스튜디오 앨범 1집 The Jazz Soul of Little Stevie를 발표했고 1962년 10월에는 곧바로 이어 스튜디오 앨범 2집 Tribute to Uncle Ray를 발표한다. 스튜디오 앨범 2집은 너무 상업적이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기획 의도에 커버송과 레이 찰스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컨셉이 겹쳐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이 앨범이 레이와 스티비의 만남을 이어준 발단이 되었다. 어느 날 공연을 끝낸 스티비는 무대 뒤 탈의실에서 자신을 몰래 기다리고 있던 레이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스티비는 레이에게 자신의 앨범을 선물했고 레이는 스티비에게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젊은이 라며 격려했다. 스티비는 이날 레이의 드럼 연주자에게 한 쌍의 드럼 스틱을 선물받아 굉장히 행복했다고 인터뷰했다. 재밌는 것은 스티비가 모타운에 들어오기 전 어릴 적부터 레이 찰스의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Tribute to Uncle Ray를 녹음하기 전까진 레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의 격려는 스티비에게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레이는 스티비를 20살이라는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음악으로 낳은
친구 같은 아들처럼 여기며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스티비는 어린 나이에도 모타운 레뷰 전국 순회 공연에 객원 가수로 출연했다. 당시에 쟁쟁한 모타운의 간판 스타들과 함께 같은 객원 가수로는 마빈 게이, 슈프림스가 있었다.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순간만을 기다렸던 스티비에게 모타운의 순회 공연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스티비는 열과 성의를 다해 공연에 임했다. 때로는 관객들의 환호와 자신의 연주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출연진들의 분량까지 잡아먹기도 했다. 몇몇 주에서는 미성년자는 일정 시간 이후로는 공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스티비의 공연 순서를 다른 아티스트보다 조금 앞당겨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되면 스티비 때문에 진행이 밀릴 것임을 각오해야 했다. 공연 진행 담당팀에서는 계속해서 스티비를 타일렀으나 정작 무대에만 올라가면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곤 했다. 그나마 가장 친근한 클라렌스가 나서기도 했는데, 스티비를 억지로 끌고 내려가려 하면 스티비의 매력에 빠진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곤 해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13살의 스티비는 이미 한 명의 기본 출연자가 아니라 정기 출연진들의 라이벌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스티비가 순회 공연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모으자 베리 고디 주니어는 공연 중에 실감한 스티비를 향한 인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싱글을 준비하려 한다. 애초에 이 모타운 레뷰 전국 순회 공연의 주요 목적은 공연 수익이 아닌 소속 아티스트의 홍보를 통한 자사 음반 판매량 증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운 열기들을 그대로 표현할 만한 마땅한 노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티브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당시 녹음해두었던 공연 실황들을 찾기 시작했다. 때마침 모든 전국 순회 공연 중 가장 호응이 컸던 1962년 시카고의 리걸 시어터에서 스티비가 7분가량 선보인 Jazz Soul of Little Stevie의 핑거팁스의 공연 실황을 파트 1, 2로 나누어 각 A사이드와 B사이드에 담아 싱글로 발표한다. Clap your hands just a little bit louder. Clap your hands. I'm gonna go back, gonna go get dance that swinging mama. 당시 공연 실황을 싱글로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메인 노래가 실린 A사이드가 아닌 보조 목적의 B사이드를 홍보하는 것도 크게 일반적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글은 대박을 치고 만다. 발표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1963년 6월 22일 빌보드 핫 100에서 85위로 진입. 무섭게 순위가 오르더니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963년 8월 10일에는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3주 뒤에는 빌보드 R&B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한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베리 고디는 Recorded Live The 12-Year-Old Genius 라는 스티비의 공연 실황 라이브 앨범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것도 앨범 인기 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다. 1963년 스티비가 이룬 차트 성적은 공연 실황이 담긴 싱글이 빌보드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한 것 역시 최초였다. 13살의 소년이 이루어낸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스티비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재능과 스티비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거리에 쓰기에도 아주 좋아 예능 기사는 물론 언론에서도 그를 다루기 시작했다. 스티비는 데뷔 1년 만에 유례없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